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국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3개월 만에 현재의 연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올린 건데요. 국내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일회성 충격요법일지 아니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의 신호탄일지 해석과 전망이 분분합니다.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파장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은 금통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올릴 가능성 좀 낮게 봤는데 서지용 교수님. 예. 뭐 예상을 하셨습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인상 전망이 이게 나뉘었다는데 어떻게 경제 이런 환경으로만 보면은 뭐 올리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지명이 돼서 청문회 일정 등이 때문에 이제 그 빠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제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런 이 시장에서 어떤 전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그 금통위라는 게 이제 합의제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금통위원들이 이제 그 찬반 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게 봤고요. 네. 실제로 또 지금 경제 환경으로 보더라도 그 물가 상승률이 지금 4%대잖아요. 네. 뭐 3%대는 이제 5개월 연속으로 진행되다가 최근 3월 달에 4%까지 올라왔잖아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1%인데. 네. 그리고 실제 더 심각한 거는 체감 물가라고 했던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도 5% 이상 지금 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근원 물가 지수라고 해서 예. 에너지나 그런 그 식자재, 곡물 이런 그 식료품 이런 쪽 제외하더라도 지금 3%대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국은행에서 사전적으로 물가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 타겟 인플레이션 레이트 2%를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리는 게 당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인데 상당히 이제 긴축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그 연준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예. 속된 말로 이제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제 긴축을 뭐 계속 올해 6번 그 FOMC 회의가 있는데 예. 6번의 빅 스텝을 6번 다 가져가야 된다는 지금 의원도 있거든요. 세인루이스 지금 그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6번 올려야 된다. 빅 스텝으로 0.5%포인트씩. 0.5%포인트씩 그렇게 6번이나 올려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지금 브레이너드 연준 그 부의장 네. 여성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그 시사성 있는 발언하시는데 예. 연준이 지금 그동안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 제공하기 위해서 그 매입했었던 국채, 그다음에 MBS 채권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시키면 자산이 한 9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요거를 지금 이제 양적 긴축을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양적 긴축. 예, 양적 QT라고 하죠. 네. 그게 지금 5월 3일 4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구체적인 그 양적 긴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대체로 보게 되면 월별로 네. 950억 불씩 이렇게 그 자연 소멸을 통해서 줄여나가겠다 자산을 돈을 빨아들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네. 얘기하고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이제 2017년에서 19년도에도 QT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때 한 500억 불 정도 규모였는데 예. 지금 매월 950억 불이면 2배 이상으로 빨리 진행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6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예. 미국 정책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긴축 그런 그 자산 축소도 이루어지면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5번 정도 그런 그 통합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금리 올릴 수 있는 기회인데 예. 자칫하면 금년 내 아니면 내년 초쯤에 그 금리가 한미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금통위원들이 느끼는 그런 또 부담도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석 의원님 말씀 보니까 뭐 금리 인상이 굉장히 필요했고 당연한 것처럼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황세훈 의원님 혹시 금리 인상이라는 게 여러 조금 부작용이랄까 또는 경기를 둔화시키는 이런 문제도 있었을 텐데 금통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이 탁 일치가 돼서 무슨 반대 의견 같은 건 없었을까요?
근데 일단 이번에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제 총재가 공석이니까 6명으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전원 의견 일치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금통위원들이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예, 예. 사실 이전에 그런 이제 상황들과 비교를 해보면 약간 예. 조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총재가 공석이 되면 예. 쉽게 말하면 가장 막중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공석이 되었으니까 다음번 총재가 오는 시기까지 보통 중요한 의사결정은 미루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도 이번에 과연 0.25%포인트를 인상을 할까 안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글쎄요. 보셨던 분이 많았던 게 사실 총재의 공석이라는 게 그런 이제 사실 굉장히 큰 다른 물론 이제 투표권에서는 7분의 1을 행사하시는 거거든요. 총재도 7명, 한 투표권은 표. 똑같이 다 한 표씩 행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투표권의 비중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만 그렇기는 하더라도 한국은행 총재라는 그런 자리가 주는 네. 그런 이제 영향력, 상징성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공석인 경우에는 아마 다음번 총재가 확정돼서 들어오시는 타이밍으로 이제 그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 일치로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네. 위원들이 현재의 상황이 엄중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 그런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엄중하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 상승 상향 동향이 어느 정도나 지금 심각한다고 지금 봐야 미국 돼요? 같은 경우 3월 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5% 나오고 있거든요. 8.5%. 8.5%. 그리고 이제 실제로 더 걱정인 거는 예. 그 3월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2%예요. 미국에. 생산자 물가라는 거는 이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4월, 5월에 더 이제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정점 찍었다, 내려올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점을 찍었다 손 치더라도 네. 완만하게 낮아지지 그렇게 급작스럽게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럼 상당히 그 심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그 뉴질랜드나 또 캐나다 같은 데도 그러니까 금융 당국에서 통화 당국에서 기준금리를 빅스텝 0.5%포인트씩 올렸거든요. 상당히 이제 물가가 압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네. 중국의 또 생산자 물가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지금 물가 상승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내용 보게 되면 이제 그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그 가격의 그 수급 불균형 때문에 네. 가격이 급등하는 요인이 상당히 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석유 제품류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씩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4.1%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1.3%포인트 정도가 이제 석유 제품과 관련돼서 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그 유가 상승분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금리를 다 올리고 나면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이제 시중금리도 오를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오르죠. 더 많이 오릅니까? 네. 그러면 이 이른바 영혼을 끌어모아서 돈을 빌린 분들의 이런 실질적인 이자 부담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일단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준금리가 0.2% 올라갈 때 예.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들은 0.25% 이상 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0.4%에서 많으면 0.5%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0.25%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보통 거기에는 신용 이제 위험에 관련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거기에 가상금리가 더 붙는 구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은 최소 0.4%의 시중금리 인상 효과로 해석이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그 지금 가계 부채가 1,800조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이 70% 이상이 변동금리부 대출이란 말이죠. 여기서도 변동금리부 대출이기 때문에 여기에 0.4% 정도의 가산금리가 붙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 단순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한 4번 정도 누적이 되면 예. 가계에서 평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이자 비용은 100만 원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100만 원 지금 이상이나 연간. 예상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황세원 의원님 말씀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도 시중금리는 더 오른다. 그럼 몇 차례 더 오르면 지금 대출금리가 벌써 이 최고금리가 한 6% 지금 넘어 있는 거죠? 이러다 뭐 7%, 막 8%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7%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일반적으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바로 미칩니다. 시장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채권금리죠. 예.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지금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금 3%대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10년물 같은 경우는 한 3%까지 지금 올랐거든요. 3월 달에 지금 2%대였어요. 10년물 지금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그 금리가 오른다는 그 기대감에 뭐 채권 금리도 오르고 실제로 그게 이제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뭐 이미 반영이 됐긴 하지만 소폭 예. 오른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은행들 네. 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 더 오르죠. 왜냐하면 이제 가상 금리나 차주들의 그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가상 금리까지 반영한다 그러면은 오르는 폭이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오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올해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뭐 최대한 3% 이상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정책기구 연방기금금리가 3% 이상. 3%까지. 뭐 우리 뭐 최대한 이제 뭐 2.5에서 하면 3%, 뭐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 이상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뭐 3% 정도 오른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러면은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도 뭐 3%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보다 한 2배 이상 오른다고 봤을 때 네. 상당히 시중금리, 특히 은행에서의 대출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은행돈 빌린 분들 이제 이자 부담 때문에 상당히 힘들 텐데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린 게 아까 말씀하실 때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생각해서 미리 올리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금리 차이 역전 가능성이 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까? 현재 속도로 기준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예. 당연히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서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빅스텝이 올해 2차례 내지는 3차례는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빅스텝 3번 정도 한다고 예상을 하면 이제 거기서만 1.5%가 올라가는 거고요. 빅스텝이랑 한 번에 0.5% 예, 올라가는 건데 예. 근데 이제 빅스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상황에 따라서는 0.25% 해서 사실 남아있는 모든 연준의 FOMC에서 매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지금 1.5%인데 5번 남았죠, 지금? 예. 네, 5번 남았고요. 그리고 5번에 0.25%씩 인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25% 합쳐서 2.7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 빅스텝의 가능성이 낮다고 예를 들어 예상을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연말쯤 되면 그 역전 예. 내지는 이제 또는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1%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예.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에서 0.5%, 우리는 1.5%니까 상당 기준으로 1% 정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건데 네. 연말 정도 되면 이 차이가 거의 사라지거나 오히려 미국이 조금 더 높아지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 한국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리 인상을 이제 그 매번 단행할 가능성, 여러 번 단행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도 한번 빅스텝을 이제 시도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금리 차이, 이 차이가 지금 좁혀진다. 연말께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금리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이 되면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떨어지면 경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국내에 있던 투자 자금들 자본 유출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외국 있는데 돈이 빠져나간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단정지을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금리 차가 분명히 나면은 미국에 투자할 요인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이제 변수가 이제 환율이 또 있고요. 환율은 어떻게? 예. 환율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 유고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제로 그 달러하고의 그 우리나라 그 지금 보게 되면
원화의 가치의 절하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일어나고는 있어요.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 보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변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수지, 네. 그다음에 이제 경상 수지 이런 문제들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예. 어떤 분들이 신용 등급의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지는 않으니까 예. 그건 차치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재정 수지 적자, 예. 그다음에 경상 수지 흑자세 감소, 네. 그다음에 지금 환율 하락세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네. 사실은 꼭 우리가 유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네. 우리가 2018년에서 19년도에 예.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장단기 그 금리 차가 역전됐던 기간이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한 10월까지가 그랬었거든요. 네. 그때 환율이 한 1,084원에서 1,160원대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이제 한 상당히 낮았잖아요. 네, 150원 그러네요. 정도 이상 낮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증권 투자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187억 불이. 오히려 당시에도 금리 차이가 미국과 역전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그때 낮았는데도 돈이 안 빠져나가고 안 들어왔다. 빠져나갔는데 뭐 지금 보게 되면 환율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환율이 훨씬 이제 원달러 환율이 낮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1,200 지금 한 30원 정도 되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죠. 높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이제 경상수지 상당히 흑자폭이었고 재정수지도 예.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흑자폭이었는데 지금 그 두 부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가 어렵다. 뭐 과거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좀 그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금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 역전이 되면 외국 돈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가 크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은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앞서 잠깐 이렇게 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국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가 역전된 사례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2019년도를 살펴보면 그때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2.5%였고요. 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낮았죠.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미국이 2.5%면 당연히 달러화로 예금을 하면 2.5%를 받고 한국에서 예금하면 1.75%밖에 못 받으니까 예. 자금이 밀물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그 당시에 1년 넘게 지속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자금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예를 들어 한국 기준금리가 더 낮고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으면 바로 외국인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큰 충격이 올 거다. 오히려 이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준금리 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거기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기준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이 된다고 해도 당장 무슨 큰 문제가 나타나거나 큰 타격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장기간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거나 그 기준금리 차가 유지가 되면 그 기준금리 역전만으로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조금 안 좋은 이벤트들, 사건들이 예. 발생을 하게 되면 예. 갑작스럽게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이럴 위험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 보통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예. 최소 0.5% 내외 정도의 기준금리 차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장기간 이렇게 그 국가 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준금리 차이만으로 외국 자금이 들어올 건가 나갈 건가 보다는 경제 여러 가지 상황에 종합적으로 이제 작용할 것 같긴 한데 여튼 우리가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물가를 잡는 게 우선 급해서 올렸겠지만 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경기 둔화 우려를 더 우리가 가중시키는 굉장히 좀 경기 후퇴 또는 뭐 침체를 그런 유발하는 영향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제 경기 둔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통화 당국에서는 그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억제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경부나 이런 정부에서는
경기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에 이제 그 자영업자들, 저소득층에 대한 예. 금융 지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정 확대를 하게 되면은 시중에 돈이 넘쳐나면서 또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가부터 잡아야 되고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경기에 대한 그 부양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 이유는 예. 첫 번째 물가가 이제 그 상승을 하게 되면 예. 그 가계의 어떤 그 가처분 소득이 상당히 줄게 되죠. 고정비가 이제 늘어나게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유류비라든가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유틸리티 비용이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이 이제 줄다 보니까 소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줄게 되면 우리나라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경제 성장률에 직격탄을 맞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가 억제가 되는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이면 국민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서민들의 고통이나 뭐 그런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예. 단기간에 경제 성장에 상당히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생활 물가 반드시 이런 걸 먼저 잡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경기 측면에서는 지금 뭐 수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가지고 예. 경상수지 지금 적자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그 수입하는 그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죠.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석유류 같은 그 부분에서 상당히 그 수입 단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예. 수입원 다변화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나라 이제 해외에서 이제 석유 개발하는 거를 지금 뭐 개발된 부분을 도입하는 방법을 통해서 중동의 의존도 지금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석유 도입이 한 30% 돼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그 의존도가 높으니까 가격 도입 단가가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이런 수출 쪽에서의 경상수지 흑자폭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은 경기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여지는 있어요. 근데 당장 급한 건 이제 물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올려도 현재 수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한편에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후퇴하고 경기가 침체하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경제 상황이 그 정도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직 아닙니까?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예. 정확한 의미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단계거든요. 마이너스 경제 성장 플러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요. 예. 이게 이제 교과서적 의미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올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세는 떨어지되 인플레이션은 높은 이런 상태. 보통 이런 상태 이제 슬로플레이션 이나 슬로플레이션 뭐 이런 용어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마이너스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네. 앞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경기가 이제 일정 부분 침체가 되겠죠.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예. 경기 침체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다소간의 고통이 감수, 그러니까 고통을 이렇게 견뎌야 하는 시기가 오겠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이 훨씬 우선순위가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게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이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신데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도 중요한데 이번 금리 인상 이 부동산 시장에 조금 영향을 많이 줄까요? 이 정도 금리 올려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부동산 시장에. 글쎄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제 등락을 거듭하고 상승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요인은 우리나라는 이제 집을 주로 대출을 받아서 샀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그 부동산 가격에 직격탄을 이제 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정부도 항상 이런 그 부동산 규제를 할 때 금융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LTV나 뭐 DSR 이런 규제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DSR이나 LTV에 대한 완화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은 뭐 있어 보여요. 아, 예. LTV 완화를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LTV라는 게 실질적으로 담보 인정 비율이니까 예. 예를 들어서 담보의 가치를 과거보다 높게 쳐줘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동산 상승 효과가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갑작스런 또 뭐 규제 완화는 뭐 신정부에서도 이제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 억제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그 청년층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생애 최초로 이제 주택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LTV라든가 DSR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쪽으로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거시건전성 정책 DSR이나 LTV를 통해서 이런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어떤 경제 그 투기적 세력에 의한 가격 상승은 좀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니 계속 이 정도로 금리를 계속 올리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까지도 막 오를 수도 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안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돈을 빌릴 때 드는 비용인 거잖아요. 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대출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1억 원을 빌려도 갚아야 되는 이자 비용이 쉽게 말하면 1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계산인 예. 거잖아요. 예를 들어 금리가 1% 올라가면 1억을 빌렸을 때 네. 1년에 100만 100만 원의 원이 추가적인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거기에 비례해서 늘지 않는다면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현재는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로 이미 가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금리가 오르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 돈 주고 그냥 현찰 다 주고 집 구입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돈 빌려서 그렇죠. 사시는 돈을 빌려야 건데 되니까. 빌리는데 비용이 지금 많이 드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빌리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 규제, 돈을 빌릴 때 대출 규제 굉장히 깐깐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거나 혹은 살짝 완화되거나 네. 그렇게 이제 가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동의는 역시나 금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상황 하에서는 대출에 대한 수요는 강하게 억제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수요가 좀 줄 것 같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앞으로 우리 서 교수님 금리가 한 몇 차례 더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에서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가 이제 5번 개최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5번 예, 남았어요? 5번 남았는데 지금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책금리죠.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린다 그러면 그 우리 금통위에서도 같이 보조를 좀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3번 이상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3번 이상. 어쨌든 그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 수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 이내, 그러니까 미국보다 조금 낮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2%, 2.5%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좀 변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가계부채가 아까 좀 전에 너무 말씀했던 건 예. 조금 연장선상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새로운 그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 이창용 후보자 총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계부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화정책을 사실 가계부채와 연결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거에 이제 학회에서 한번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가계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를 인상하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빚이 많은 예.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 네. 같은 경우는 거시건전성 정책에 DSR이나 LTV 같은 규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사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부에서는 이제 비둘기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사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 억제를 위한 금리 인상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어떤 그 철학이 예. 약간 가계부채 쪽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금리 인상하는데 자칫 좀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제 스탠스 자체가 이제 물가 억제에 초점을 좀 덜 맞춰지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예. 황교안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지금 추경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뭐 윤석열 대통령 당선돼 50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러면 더 시중금리 오르고 지금 상황에서 추경 이 정도 약속한 대로 해야 할까요? 시장 상황 감안하면. 일단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예. 경기 침체는 오히려 조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경제 성장률은 지금 3% 달성이 어렵다라는 어렵고. 전망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예.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더 높아질 걸로 예. 봐야 되는 거고요. 예. 반대로 추경을 안 하면 안 그래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추경마저 안 하면 경제 성장률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냐, 추경을 안 해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앞서도 이제 비슷한 논의를 예.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둘 중에 어느 걸 먼저 잡아야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는 잡아야 것이 된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게 우리 경제에서 가장 급하다는 게 두 분 말씀이네요. 네, 하는 기준금리 인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